안녕하세요. 산재 손해배상 전문 박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4일 월요일 박변TV 라이브 417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박변TV 라이브에서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9시부터 1시간가량 박변TV 라이브라는 이름으로 생방송으로 산재 및 손해배상 상담 방송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질문들 많이 올려주세요. 많이 올려주시면은 방송 중에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가락 중지 약지 절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허가가 나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과실료를 알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무과실 원칙이라고 안내하면서 소송을 할 경우 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민원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신청해야겠지요. 안전교육이나 교육과 관련된 일체에 이수 서명한 적도 없으며 구두주의로 조심하라고만 했습니다. 다른 선임자들은 절단되어 나오는 냉동고기가 기계에 멈췄을 때 손을 넣어 처리하는 것을 보고 똑같이 모방하다가 산재사고 당했습니다. 사업주 책임 물을 수 있는지요? 하셨는데요. 30인 미만 사업장은 무과실 원칙,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거 없고, 혼자서 근무하던 사업장이든, 100인이 근무하던 사업장이든, 그 사고 당시에 사고 경위에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산재로서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 외에 손해배상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가 어떤 업체에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 사고가 나셨는지 모르는데 일단은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이제 산재 종결하고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산재 사고가 나면은 1단계로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 그래서 지금 요양급여 신청 승인 난 상황이죠. 그래서 요양 신청하면은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그 요양 기간이 정해져요. 그럼 요양 종결될 때까지 요양을 하시고 요양이 이제 종결되면은 요양 종결이 됐을 때 장애급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장애급여 청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까지는 그 산재 신청하셨으니까 요때까지 장애급여 청구하시고 중간에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중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휴업급여 신청하셔서 휴업급여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휴업급여 받으시고 난 다음에 요양 종결해서 또 장애급여까지 청구하시고 난 다음에 요때는 요 산재 사고의 경우에는 요 산재 사고는 요 무과실 주의라고 하는 게 30인 미만 사업장은 무과실 원칙이라고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요 산재 사고는 사업주의 과실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사업주가 과실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무조건 산재는 승인이 돼요. 인과관계만 인정되면은 그러니까 업무 중에 사고기만 하면은 요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러면은 산재가 인정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플러스 사업주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때 여기는 이제 플러스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사고 발생에 대한 고의 과실이 인정돼야 되는데 고의로 근로자의 손을 절단시키고 그런 경우는 없겠죠. 대부분이 과실인데 과실이 이제 과실의 대부분이 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 위반입니다. 안전배려 의무 위반. 그래서 다치지 않도록 감시하고 정리하고 교육해야 된다는 거 위반. 그래서 산재 질병이 아닌 사고라면은 90% 95% 이상 다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수님, 산재와 근재의 차이는 뭔가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건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산재 사고가 났어요. 산재 사고가 났으면은, 자, 여기 산재 신청이란 걸 하죠. 산재 사고가 나면 산재 신청을 해요. 요 산재 신청, 보통 우리가 산재 신청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산재 신청을 최초 요양급여 신청이라고 해요. 최초 요양급여 신청. 근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산재 신청했어요 할 때 산재 신청은 그래서 최초 요양급여 신청인데, 그런데 법적으로는 요 산재 신청에는 최초 요양급여 신청뿐만 아니고, 예, 중간에 휴업급여 신청 있죠. 예, 휴업급여 신청. 예, 요것도 산재 신청이에요. 그래서 산재법상의 신청은 다 산재 신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양 종결했을 때 장애급여 신청. 요것도 이제 장애급여 신청, 요것도 이제 산재 신청인데, 보통 우리가 산재 신청하면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산재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재가 사고가 나면은 산재 신청을 해요. 그게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거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재가 종결이 돼서 장애급여까지 다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 절차는 다 끝나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진행돼요. 손해배상 청구 절차. 그래서 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요 총손해액에서, 예, 여기서 받은 휴업급여나 장애급여를 이제 공제를 하고, 이제 과실 비율만큼도 공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해서, 뭐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일단은 회사랑 합의를 진행해보고, 예, 합의가 안 되면 소송까지 가는 것이죠. 요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 절차예요. 그러면은 근제라는 것은 뭐냐? 요 산재는 이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원칙적으로 이제 산재보험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처리가 된 거예요. 산재보험 처리가. 그런데 요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요거는 이제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무조건 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산재 절차를 진행을 해서 나중에 그 구상까지 하고요. 사업주에게. 어쨌든 산재 절차고, 근데 손해배상 청구 절차의 경우에는 보험이 따로 들지 않고, 보험을 들어있는 게 아니고, 요 사업주가 가진 돈에 대해서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회사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요 손해배상에 대비해서, 그래서 건설업이나 제조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요 손해배상에 사업주에 대해서 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에 대비를 해서 산재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들어놓는 임의적 보험이 근제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제보험. 그래서 근로자 책임보험 보상제도인데, 근로자 책임보험, 이건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사업주가 들고 싶으면 들어도 되고, 그래서 근제보험에 들었으면은 이 합의금이나 소송에서 나오는 손해배상금, 요거를, 요 근제보험에 들었다 그러면 근제보험에서 대신 내주는 게 요게 근제예요. 근데 만약에 사업주가 근제보험에 안 들었어요? 그럼 원칙으로 돌아가서 요 합의금이나 손해배상 합의금이나 손해배상 소송금은 사업주가 지급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업주가 근제보험에 들었으면은 요 회사가 내야 될 요 손해배상금을 근제보험에서 대신 내주는 거고, 회사가 근제보험에 안 들었으면은 회사에서 근제보험을 내줘야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도 생기냐면, 요 근제보험은 최고 한도액이 있어요. 보통 어느 정도 드냐면은 사업장당 2억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당 1억, 이렇게 요런 식으로 들어요. 그래서 최고 한도액을, 아니면은 개인당 5천만원, 이렇게 들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한 1억짜리 정도 들어요. 그러면은 1억짜리 정도 들었는데, 만약에 내가 총손해액 해갖고 해서
손해배상액이 보니까 2억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근제보험에서 1억을 받고 또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또 사업주에 대해서 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죠. 그건 아니면 처음부터 손해배상 사업주에 대해서 2억을 청구하면은 나중에 근제보험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보험을 든 1억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은 또 회사에서 청구를 하든지. 그래서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도 4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좀 그 전신마비 정도 되는 그런 분이라 한 4억 정도 나왔는데 근제보험에 1억에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근제보험금 1억만 지금 어떻게든 이제 받게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어갖고, 회사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강제 집행을 하거나 뭐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와 근제는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백종윤님, 손가락 장애 등급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손가락에 대한 장애 등급이요? 네, 손가락의 장애 상태에 따라서 장애 등급이 나눠지죠. 이거를 그러면 보시면은 좀 큰 화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손가락의 장애는 크게 상실장애랑 기능장애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상실장애라는 건 결국 절단된 거죠.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가 상실장애고, 이 상실장애의 경우에는 최고 13급에서부터 최하 14급까지 상실장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장애라는 것은 이제 절단된 것은 아닌데 손가락의 움직임, 그래서 이상이 있는 경우, 그래서 기능장애는 상실장애보다는 한 등급씩 떨어져요. 그래서 기능장애의 경우에는 최고 4급에서부터 최하 14급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실장애의 경우에는 당연히 두 손의 손가락을 이제 모두 잃은 경우, 그래서 이게 이제 손목 부분 아래로 잃은 게 아니고 그냥 하여튼 손가락 마지막 관절 있죠? 이게 손바닥에 있는 여기도 관절이에요. 여기에 요 관절, 요 관절 이하로 해갖고 싹 다 잃은 사람. 그래서 두 손의 손가락 모두 잃은 사람의 상급이 되고요. 최하는 이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에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그래서 엄지 둘째 빼고 세 개 손가락 중에 뼈의 일부를 조금씩 잃은 사람. 그래서 새끼손가락이나 약지, 이제 중지손가락의 뼈 부분, 요거를 이제 일부라도 잘려나가신 분.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4급. 근데 좀 많이 잘려나가신다. 그래서 이제 손가락이 아예 그냥 다 잘려나가신다. 그러면 이제 손가락을 고른 분은 이제 잃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은 뼈 일부가 잘려나간 거고, 방금 말씀드린 손가락을 잃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손가락이 어느 손가락을 잃었느냐에 따라서,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이 이게 제일 많이 돼요. 그래서 한쪽 손에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2개를 잃었다 그러면 7급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능장애의 경우에는 최고 높은 경우는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되는 사람. 요게 14급이 되고요. 근데 기능장애는 이제 한 손에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정도 된다? 그러면 14급. 아니면은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에 나머지 3개 손가락 중에 하나의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14급.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어느 손가락을 못 쓰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능장애 중에 알아봐야 될 게 손가락을 모두 잃은 게 아니고 손가락을 절반 정도 잃은 사람의 경우에도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판정을 해줘요. 그래서 손가락이 아까 끝마디 부분만 절단된 게 아니고 중간 정도 마디로 해갖고 이렇게 절단된 사람의 경우에는 모두 절단된 게 아니고 중간 정도 마디로 절단된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해서 그건 상실장애가 아니고 기능장애로 인정을 해줘요. 이걸 보시면은 이제 밑에 보시면은 손가락 장애. 그래서 기능장애의 경우에 손가락의 끝마디부터 이제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그래서 다 잃은 게 아니고 2분의 1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전부 잃으면은 이제 결손장애가 되는데 반 정도 잃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해 준다. 예.
이렇게 손가락 장애는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장애는 내가 어느 손가락을 어느 정도 잃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손가락에 어느 손가락을 어느 정도 이렇게 못 쓰게 됐는지 예, 그거에 따라서 산재 장애 등급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결손장애 같은 경우에는 판단하기가 쉽죠. 예, 딱 정확하니까. 근데 기능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내 손가락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느냐는 이제 최종적으로 요양 종결장치를 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 기노님 손해배상 소송 시 최저평균임금 1급 곱하기 21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남은 65년 정년수 곱하기 노동력 상실률 곱하기 과실률은 최종금액이 간접적 손해배상액인가요? 이걸 기준으로 위자료도 산정되나요? 최저평균 1급 기준 아닌 게 아니고요. 보통인부 노임. 보통인부 노임에서 22일이 아니고요. 지금 20일로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통인부 노임이 그래서 한 320만원 정도 됩니다. 320만원 곱하기 12개월에 남은 65년 정년수가 아니고요. 거기다가 이제, 장래 호프만 계수에 따른 이자율을 빼야 돼요. 예. 거기다가 이제 노동력 상실률 곱하기 과실률 하면 되는 거죠.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거 계산하시기 힘드세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거 손해배상 소송이나 합의할 때 소송하는 거 할 때는 변호사가 당연히 해줄 거고요. 합의할 때도 본인이 하시는 게 아니고 변호사한테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셔 갖고 맡기세요. 그럼 저희가 다 해드려요. 근데 굳이 어떻게 되는 건지 신경 쓰실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 지금 보통인부 노임 해요. 보통인부 노임. 그게 지금 얼마냐? 12 보통인부 노임이 지금 얼마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산했을 때 한 달에 한 32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돼요. 월 수입이 320만 원 정도 되고요. 요 320만 원이 이게 이제 65세까지 내가 40세다. 그러면 65세까지에 이제 되죠. 그러면은 그 몇 년이에요? 25년이죠. 25년 곱하기 12개월이죠. 그러면 25년 곱하기 12개월이면 2, 5, 10, 2인 4, 5 그러면은 300개월, 한 300개월 정도 되죠. 300개월인데,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이제 320만 원에 곱하기 내 노동력 상실률. 그래서 노동력 상실률이 10%다. 그러면은 이제 320만 원이 아니고 32만 원이죠. 월 32만 원. 그래서 월 32만 원 곱하기 300개월이냐? 300개월이 아니고, 300개월이 아니고, 여기가 이제 호프만 계수를 적용을 해요. 호프만 계수를 그래서 이제 요 65세 되는 해까지 40세부터 65세 되는 해까지의 호프만 계수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한 160 몇 개월 이렇게 나올 거예요. 호프만 계수로 하면은 그거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남아 있는 게 300개월이다. 그래서 10% 32만 원 곱하면은 왜 호프만 계수가 왜 들어가야 되냐면은 자, 65세 될 때에 내가 이제 또 급여를 320만 원, 65세 될 때 320만 원을 지금 미리 320만 원을 당겨 오면은 65세 될 때 320만 원의 경우에는 물가도 320만 원의 가치가 지금 320만 원의 가치에 비해서 한참 떨어질 거고 320만 원의 가치가 그 다음에 미리 320만 원을 받아 놓으면은 65세 때 받을 320만 원을 미리 받아 놓으면은 20년간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 20년간 이자가 붙으면은 연 5%만 해갖고 해더라도 100%예요. 그럼 이때 되면 640만 원의 가치예요. 그 물가 반영 안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2배를 받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가치만큼의 그 장래 이자를 딱 공제를 해요. 호프만 계수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방법이
방법이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한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사고 일하고, 거기서 또 장애급여, 휴업급여 또 공제하는 방식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골치 아프게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셔갖고, 예, 합의할 때부터 전화하셔갖고 하면은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민수님, 그러면 휴업급여, 요양급여, 병원비, 장애급여 등은 산재에서 모든 금액이 보상되지만 위자료나 맥브라이드, 호프만 지수 등 이 사람이 몇 세까지 수입이 어느 정도다 보상받는 거는 장애급여하고 다른 건가요? 아니, 예,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해서 총 손해액을 산정을 하면은 그 산정된 금액에서 장애급여를 공제를 하면은 이제 남는 금액이 이제 손해배상액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민수님한테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제 피해자가 있잖아요.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이런 사고에는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 의료사고도 있을 수 있고, 예. 아니면 스키장에서 스키 타고 있는데 뒤에 있던 사람이 스키 타고 확 내려갖고 그냥 넘어뜨려갖고 한 거. 아니면은 그냥 약간 또라이 미친놈이 야구방망이로 길 가는 사람 막 휘둘러갖고 막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사고잖아요. 예. 상해 사고, 이런 사고. 예. 이런 사고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산재 사고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해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은 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해야 돼요.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손해배상액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 적극적 손해가 이제 병원비가 같은 게 적극적 손해의 대표적인 거예요. 소극적 손해는 65세까지의 일실 손해.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는 이제 말 그대로 위자료. 이렇게 해갖고, 총 병원비, 2천만원. 소극적 손해 65세까지 1억. 정신적 손해 5천만원. 그쵸?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산정을 해요. 산정을 해갖고, 여기서 이제 하면은 1억 7천이 나왔다. 이건 과실까지 다 이제, 과실 비율까지 다 해갖고 나온 거라고 해요. 그럼 1억 7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피해자는 이 가해자에 대해서 나한테 이제 사고를 일으킨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상해사고를 일으킨, 산재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서 1억 7천만 원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1억 7천만 원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 산재사고의 경우에는 이 가해자가 사업주란 말이에요. 이 가해자가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중에서 병원비 중에서 근로복지공단의 공단 부담금, 예.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내줘요. 그러면은 요 중에서 그러면 대신 내주면은 여기서 병원비가 총 2천만 원이 나왔는데 한 1천만 원은 공단에서 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비급여 병원비가 남죠. 비급여가 1천만 원 남을 거예요. 1천만 원. 그 다음에 소극적 손해로 1억인데, 이 산재보험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소극적 손해액 중에 일시손해 1억 중에 관계없이 이 휴업급여랑 장애급여라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피해자한테 줘요. 그래서 휴업급여, 장애급여 합해봤더니 5천만 원이다. 예,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1억 중에서 휴업급여, 장애급여를 산재에서 대신 주니까 5천만 원을 이제 빼고 5천만 원만 남는 거예요. 5천만 원. 그 다음에 위자료는 산재에서는 위자료는 따로 없어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그러면은 비급여 병원비 남은 거 1,000만 원, 일시손해 남은 거 5천만 원, 그 다음에 위자료 남은 거 5천만 원. 그러면 7천만 원이죠. 7천만 원. 그러면은 내가 이 산재 사고가 아니었으면은 내가 1억 7천만 원을 청구했어야 될 거를 산재 사고이기 때문에 사업주에 대해서는 7천만 원만 청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교통사고다 그러면은 여기서 종합보험 가해자가 이제 상대방 운전자다. 그러면은 1억 7천만 원을 다 어디서 내줘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이거는 보험회사, 교통사고 보험회사, 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1억 7천만 원을, 교통사고라면 1억 7천만 원을 다 내주는 거예요. 왜냐면 교통사고의 보험회사에서는 이걸 다 커버해주니까. 근데 산재사고는 이 1억 7천만 원을 다 커버해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근로복지공단 공단 부담금하고 휴업급여 장애급여만 일부만 보존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위자료나 나머지 일시손해, 나머지 비급여 병원비는 가해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해되셨죠? 그럼 오늘 벌써 10시 됐네요. 예, 민수님 답변 되셨죠? 예,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수요일 날 이제 또 많이 들어오셔갖고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재 손해배상 전문 박중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